아, 내 얼굴 좀 보라니까. 아, 이거 친다. 가 있어라. 그래, 뭐야. 자기야, 이거 식탁에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저녁에 구워도. 구워? 이 고기가? 그래. 당신이 안 좋다고 어디 고기를 사왔노? 이제 괜찮아졌지롱. 양치질하고 들어가서 자요 빨리. 어떠? 아, 아까로 진짜 지금 한참 달게 자고 있는데. 아유 양치질하고 들어가자라고. 양치즈. 아이고. 아, 빨리 양치질부터 해라. 자라. 양치질 하고 자래. 근데 나 이제 양치질 안 해도 돼. 이제 내 이빨은 강철 이빨이야. 강철. 강철. 철이 썩는 거 봤나? 아이고, 이상하네.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아이고, 어금니도 아프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그 비싼 임플란트 했다 하면은 날 잘 몰라가긴데. 지금 임플란트 했나? 임플란트 했나? 안 돼, 안 돼, 안 돼! 벼르고 벼르다 큰맘 먹고 하기 마련인 임플란트. 하지만 비싼 돈 들여 해놓은 임플란트가 아프고 흔들리고 빠지기까지 한다면 임플란트에도 수명이 있다. 누군가는 평생 쓴다는 임플란트가 왜 누군가에겐 알터니가 되고 마는 것일까? 임플란트의 수명을 좌우하는 요소들, 그리고 임플란트를 평생 쓰는 현명한 방법들. 건강 A to G.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 오래 쓰는 법. 주변에 보면은 이가 흔들리고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다거나 치료를 고려 중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똑같은 임플란트라도 어떤 분은 10년 넘게 건강하게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얼마 못 가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건강 A2G 오늘 이 시간에는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 치료 전후에 따져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닥통치과 박준홍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원장님 임플란트 하면은 비용도 참 만만치 않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그래서 시술을 하면은 오래 사용하고 싶은 마음들일 것 같은데 실제로 임플란트 수명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치과에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원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해 보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지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 비보험이고 고가이다 보니까 대개 치료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조골에다 구멍을 뚫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프지 않게 잘해줄 수 있나요? 그런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큰 돈 들여가지고 큰 마음 먹고 치료를 하는데 하고 나게 되면은 평생 쓸 수 있나요? 오랫동안 쓸 수 있나요? 수명에 대한 이제 관심사죠. 대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임플란트 수명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궁금하실 건데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잇몸도 건강하고 치아도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이렇게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치아가 물론 이 하얀색은 이제 충치가 생겨서 충전을 했는 흔적입니다만 대개 치아가 치석도 없고 치조골이 꽉 차 있듯이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10세 전후에 치아가 나니까 그럼 약 50년 정도 치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분은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십니다. 불과 치아가 난 지 20년이 채 안 됐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충치가 생겨가지고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아의 수명은 불과 20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더라도 대부분 치아의 뿌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은 30대 후반의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치아의 충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잇몸에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풍치,
치주염에 걸리신 거죠. 그래서 치아가 흔들거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셨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노란 선이 원래 있었던 치조골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선은 현재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치조골의 높이예요. 그래서 뼈가 이만큼씩 다 녹아내렸죠. 그래서 흔들거리고 붓고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 이분도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치아로 건강히 태어났지만은 어떤 분은 50년 이상 잘 쓰고 계시고 어떤 분은 불과 20년 만에 대부분의 치아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어떨까요? 이분 같으면은 저희 치과에서 치료를 마친 뒤 7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주위에 치조골이 꽉 차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반면에 이분은 임플란트를 하신 지 불과 5년이 되셨는데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뼈가 이렇게 많이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결 빼고는 다 뽑아버렸어요. 불과 5년 만에. 이 말은 무엇이냐? 즉 임플란트 치료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잘 생활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불과 5년 안에 탈이 생겨서 다시 재치료가 돼야 될 만큼 수명은 개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수명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사실 임플란트를 한번 받은 분들은 치과 가기가 참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뭐 관리도 잘 하실 것이고 양치질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수명이 긴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좀 짧은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는 환자분의 몸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듯이 임플란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잇몸뼈, 즉 치조골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과 아주 나쁜 상태에서 받는 사람과 좀 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의사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결과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우에 두 분의 환자가 계시는데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이 제1대구치, 즉 큰 어금니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치아를 차고 있는 뼈의 폭이 이분은 아주 얇은 반면에 이분은 굉장히 넓습니다. 즉 선천적으로 태어나시기를 이분은 굉장히 얇은 뼈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이분은 굉장히 두꺼운 뼈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똑같이 이가 빠지게 되면은 이분은 치조골이 다 없어지면서 아주 얇은 뼈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치조골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수술에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치조골이 두꺼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빠지고 난 다음에도 여기서 재생되는 치조골의 양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치조골이 두꺼운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많겠죠. 또 대개 환자분들이 치아가 좀 흔들리고 붓고 아파도 참다가 오십니다.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제1대구치가 이제 덮어 씌운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잇몸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서 발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발치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조골을 최대한 이용하게 되면은 발치를 하면서 난 다음에 즉시 임플란트를 심고 조금 부족한 뼈는 보강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치료로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치아가 빠졌는데요. 집에서 저절로 빠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피나고 붓고 아팠는데 진통제 좀 먹으면서 몇 년을 참으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가 툭 빠졌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 치조골이 나타내는 선입니다. 즉 이만큼 많이 파괴됐어요. 또 그 염증 옆으로 번져가지고 그 앞니까지 한 절반 정도는 뼈가 없어졌습니다. 즉 앞니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노란색만큼 없어진 만큼 다시 뼈를 복원시켜야 되는데 이 치조골을 재생시키는 술식이 굉장히 까다롭고 성공률이 좀 떨어지면서 시간도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복잡한 수술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좀 놓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또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도 환자분이 지켜야 될 몇 가지 관리 주의사항이 있는데 계속 담배를 하신다든지 하루에 양치질, 이솔질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하신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아프고 안 불편하니까 안 오시게 되면은 이 관리 소홀히 해가지고 이분 또 불과 4년 만에 큰 돈 들여서 받았던 임플란트가 다시 또 다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좀 주의를 하던 요소가 있는 반면에 이분 같은 위에와 아래는 다른 환자분의 경우인데요. 위에도 보면은 임플란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를 심었습니다. 밑에 환자도 12개를 심었습니다. 이게 똑같이 비슷하게 A 환자도 11개를 심겨져 있고 B 환자도 12개 심겨져 있겠지만은 그냥 이게 비전문가 보시더라도 당연히 A 환자보다는 B 환자가 훨씬 더 수명이 좋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하고 얼마나 정확한 치료를 하냐가 또 당연히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 치조골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의사의 실력이 임플란트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잇몸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치조골도 적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아프고 편하고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추측을 막 하십니다. 아주 좋은 치료라고.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붓고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두 분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두 분 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환자분의 처음에 상태가 달랐던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임플란트 컨치라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가 뼈가 많을 때는 그냥 있는 치조골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이고 치료 기한 또 약 2달 정도면 끝이 나고 수술 후에 붓기라든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끝이 나는 반면에 왼쪽과 같이 치조골이 많이 파괴된 상태 속에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뼈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치조골 이식술이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붓는 것도 생기고 통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치료 기한도 제법 많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이분은 상하게 치아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약 10년 정도 트리를 쓰시다가 그래서 도저히 불편해서 내원하시는데 다행히 치조골 상태가 아주 양호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은 그날 바로 수술을 12개를 다 심고 불과 수술 시간 1시간 이내에 다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후에 그날 바로 이렇게 임시치아를 해줄 수가 있고 바로 사회생활에 이렇게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과 같이 치아 발치 후에 뼈가 없는 경우죠. 이게 빨간 선과 빨간 선 사이가 치조골입니다. 두께가 한 2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을 들어 올리는 상악동 골정대술을 통해서 뼈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이상 걸리게 됩니다. 또 그와 반면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치아 주위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뼈가 이렇게까지 많이 파괴된 경우입니다. 당연히 여기 바로 밑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식립할 수 있는 뼈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충분히 복원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는데 역시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가 없어지는 병이 걸려가지고 또 임플란트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역시 없어진 뼈를 다시 복원을 시키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겠죠. 그래서 뼈가 없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짓는 정확한 수술을 해야지만 이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뼈를 가급적 고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도 많이 저하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빨리 식사를 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마침 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 1시간 반 정도의 수술을 통해서 몇 개의 다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역시 그날 바로 임시치아를 만들어주는 즉시 기능 임플란트 치료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암 환자가 많아요.
이번 또 2번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위를 2번에 절제하셔가지고 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도 한 70세 넘으셨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아를 몇 개를 뽑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6개월 이상 걸리게 되면은 치료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쪽은 뼈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뼈를 만들고 이렇게 수술만 하고, 또 반대쪽에는 이렇게 즉시 기능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이 정상적인 식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분은 포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상하기 전체적으로 뼈가 얇아가지고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니까 틀니만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받았지만은, 역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뼈를 보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시간은 비록 1년 정도 걸리지만은 얼마든지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78세의 연세로 계시는데 역시 이제 왼쪽에 치아가 없어가지고 또 뼈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도 그 없는 뼈에다가 억지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문제 생기고 또 수명에 문제 생긴 거죠. 이렇게 78세가 돼도 우리가 뼈를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 속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잇몸이 약하고 뼈가 부서진 경우에 그 약한 뼈에다가 억지로 수술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수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뼈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뼈를 만들고 천천히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잇몸뼈가 약하다든지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후에 관리 방법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치료 이후에 임플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은 그 다음 소원이 누구나 이 임플란트 치아를 평생 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환자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날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치아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체적인 몸 상태가 좋아야 돼요. 당뇨나 혈압이 있으면은 반드시 약을 먹고 조절이 돼야 됩니다. 몸이 전체가 나쁘게 되면은 치아도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 환자분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많은데 담배가 임플란트와 거의 상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연이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루에 4번, 아침 후, 점심, 저녁, 식사 후, 다음에 자기 전에 하루에 4번 양치질을 깨끗이 해서 입안의 세균을 최대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택시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하신 지 한 12년쯤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하셨죠. 그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비록 이 치아는 인공치아죠. 우리가 임플란트를 했지만은 이 임플란트를 사고 있는 잇몸 쪽에 염증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해드린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양치질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점수를 98점 드렸습니다. 병원에 안 오셔도 될 만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1년 2번 꼬박꼬박 오시죠. 이분 또 임플란트 치료 아까 본 사진인데, 이분은 70세의 할머니십니다. 보면은 이 인공치아와 잇몸 주위에 염증이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물론 이쪽에 약간의 플라가 있지만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정기검진 시에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가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를 볼까요? 임플란트를 지금 나사를 이용해서 풀어냈는데요. 여기 보면 하얀 것이 이제 염증이죠. 이것도 전 플라그 덩어리입니다. 세균 덩어리죠. 여기 잇몸이 골마 있습니다. 세균 덩어리죠. 이렇게 관리가 되면 어렵죠. 그래서 물론 환자분의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나이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치과에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 오셔가지고 전문가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3개월에 한 번 오락할 수도 있고 또는 한 달에 한 번 오락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1년에 2번이지만은 그 환자가 일을 오랫동안 설 수 있도록 그 차이를, 그 인터벌을 조금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를 받게 되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양치질 방법만 잘 익혀두어도 임플란트 수명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자가 관리 방법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입술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술질을 하시기 전에 칫솔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앞머리 부분은 둥근 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치아 사이즈는 2개에서 3개 정도 접는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입술질을 하실 때에는 빠뜨린 부분이 없게끔 순서를 정하셔서 닦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금 쪽 닦으실 때는 칫솔을 잇몸 안쪽 깊숙이 넣으신 다음에 잇몸을 쓸어 내리시다가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쯤 왔을 때 칫솔을 돌리는 방법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치아 씹는 면 부분은 칫솔을 잡으시고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입천정 쪽부터 칫솔을 갖다 대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회전시키듯이 쓸어 내리시면 됩니다. 앞니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칫솔 뒷부분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닦아주셔야 됩니다. 입술질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는 혀를 내미신 상태에서 혀 뿌리 쪽도 칫솔을 약간 눕히신 상태에서 쓸어 내리시면서 닦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와 보철 치료를 하신 분들도 자연치아랑 동일한 방법으로 입술질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임플란트와 같은 경우에는 칫솔의 앞머리 부분으로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갖다 대시고요. 잇몸에 살짝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넣으신 상태에서 진동을 주시면서 닦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치아 사이사이 메우고 있는 뾰족한 잇몸들이 평평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는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치간 칫솔을 선택하실 때에는 치아 사이사이 공간에 밀어 넣었을 때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치아 사이사이에 치간 칫솔을 밀어 넣으셔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방금 보신 방법들 잘 익혀두셨다가 양치질 할 때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치료 전후에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오늘 했는 이야기를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치료 시기를 너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도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한계이기 때문에 너무 놓쳐서 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역시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좋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치료가 잘 끝나게 되면은 환자분 집에 가셔가지고 자가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또 1년에 2번 내지 3번 오셔가지고 전문가 관리를 받는, 즉 환자와 병원이 같이 협력해서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면은 아마 문제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정기검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닥터홈 치과 박준홍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